네, 국민의힘이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당내 경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의 신경전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시대 대북 문제 해법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울시장 공천 신청자 보니까 14명이 등록을 했고요. 부산시장 공천은 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절차가 진행될 텐데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같이 경선을 치르자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는 강하게 내보내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처음에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높게 나올 때하고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나경원 전 의원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죠. 서울시장.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경선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누군가 결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 결정된 후보가 안철수 대표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어쨌든 지지율이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안 대표와의 단일화하는 게 국민의힘의 어떤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존재감도 그렇고 후보 경쟁력도 그렇고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안 대표가 같이 공동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배제하면서 그런 다음에 3월 달 가서 상황에 따라서 단일화를 하려는 이러한 이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 야권에 얼마나 경쟁력을 더 제고시킬지 아니면 단일화 과정을 더 잡음으로 끌고 갈지 그건 아직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조금 갈등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에 이미 이제 오세훈,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 간의 대결 이외에 다른 후보를 같이 처음에 이른바 원샷 경선에 참여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 교수님, 지금 분위기가 점점 서로에 대해서 감정선까지 지금 건드리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단일화까지 가능할지도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 야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후보 단일화 논쟁은요. 한마디로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권을 교체하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안철수 대표가 나름대로는 결단을 한 거잖아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뭐 들어와라 들어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야권에게는 별로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해법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오만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고 한다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양측에서 합의를 하면은 굉장히 나름대로 국민들이 안심을 할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단일화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단일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양측이 이게 뭐 3월에 할 것인지 2월 말에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냥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3월 초 정도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해. 정치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그것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경우라도 후보 단일화하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를 국민에게 약속을 하라 이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깨고 나가지 않는다라든지 지금 뭐 후보 단일화를 깨는 사람이 그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상호 비방을 지금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적 싸움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지켜진다고 한다면 뭐 각자 열심히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경선 준비를 하면서 자신들에게 국민에게 다가서야지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에게 나름대로 뭐 비방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여당의 입장에서부터는 고마운 거죠. 저렇게 야권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속에서 좀 자중도 하고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를 가지고 연일 이런 식으로 저는 야권이 논쟁 벌이는 거는 정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좀 자중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제 보니까요. 김무성 전 의원 말씀하시니까 마포 포럼에서 나경원 의원 갔을 때 김무성 전 대표가 상호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경원 그 후보가 서약서라도 쓸까요? 웃으면서 말했잖아요. 그럼 네네.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정치적인 이제 신뢰고 합의인데 어차피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예. 제가 볼 때는 양측에서 지금 정당 대 정당이잖아요. 옛날에 박원순 2011년도에 후보 같은 경우는 정당 소속이 아니라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정당대 시민 후보라고 한다면 지금은 정당대 정당이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2011년과 달라요. 각 정당이 나름대로 정당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그만 논쟁을 중지하고 양측이 모여서 이 부분에 제가 말했던 세 가지 조건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합의를 하는 것이 그리고 각자 열심히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로 봐서는 아 그래야지 야당이 좀 변화됐고 야당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무질서하게 후보 단일화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자해 정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야당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여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경선은 결국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우상호 의원 두 인물 간의 대결이 될 것 같은데 또 3년 만에 리턴 매치라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박영선 이제 전 장관이죠. 박영선 전 장관은 세 번째 도전이에요. 2011년도부터 2011년도, 2018년도 이번까지 세 번째 도전이고 우상호 의원도 이제 박원순 2011년도에 그 당시 박원순 캠프에 또 이제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2018년도 선거 때 출마를 했었고 경선에 그 세 번째, 두 번째 선거인 셈인데 그 두 사람 다 뭐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장기를 가지고 있죠. 뭐 다들 하는 얘기겠습니다만 박영선 장관은 뭐 워낙 인지도가 높은 이제 정치인이니까 뭐 우상호 의원도 원내대표를 치르면서 뭐 인지도 높죠. 다 알려져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굳이 이제 뭐 구분을 한다면 우상호 의원이 아무래도 당내 이제 이른바 86그룹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제 글쎄 86그룹을 친문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굳이 따진다면 그쪽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당내 경선에서 말이죠. 박영선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뭐 친문의 지지를 받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만 굳이 이제 나눈다면 이제 그런 이제 분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역시 두 사람이 다 새로운 인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우상호 의원도 대중성이 있다 하더라도 박영선 장관이 가지고 있는 대중성이 더 강한 건 사실이니까. 근데 역시 중요한 거는 어떠한 아젠다를 내놓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또 이제 당원 50%또 여론조사 50%예요. 당원의 비중이 의외로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당내 역학관계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승패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역시 두 사람이 이제 당내 경선이라 하더라도 서울 시민들에게 절박한 것들이 있잖아요. 부동산 문제, 뭐 또 여러 가지 교통 문제, 주거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마찬가지 문제인데 여당, 야당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비전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주로 이제 당내 경선의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당내 역학관계라든지 이런 이제 구도적인 문제, 프레임의 문제를 많이 보는데 어쨌든 새로운 좀 이렇게 이제 서울 시민들이 볼 때 저러한 부분들은 과거 지금 이번에 나오는 여야 후보들이 전부 알려진 인물들이에요. 지나치게 많이 알려진 인물들이고 10년 전의 인물 그대로예요. 어떻게 보면은 2011년도 박원순 시장 출마했을 때 그때였기 때문에 뭔가 좀 참신성을 좀 무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두 후보가 다 여야다. 워낙 이제 다 언론에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의제도 거의 비슷하고 말이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이나 해법도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뭔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정책에 옮기면 그런 것들을 뭔가 내놓는다면 당내 역학관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유리한 구도,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새로운 비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여당의 경선 양자 대결에서 승패를 가를 큰 변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당내 기반 또 조직력 이런 게 굉장히 강점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선거 과정을 이렇게 좀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의미에서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인지도가 굉장히 그 나름대로 중요한 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뭘 했지? 라고 하는 이제 성과에 관련된 이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도도 높고 성과도 굉장히 많으면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나름대로 지지를 받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얘기해서 이제 우상호 뭐 의원 같은 경우는 4선의 원내대표까지 했지만 이제 인지도 면에서 조금 박영선 전 장관한테 열세인 거는 사실인데 아마 이제 박 장관이 상대적으로 조금 뭐 이제 그 좀 유리하다는 거는 두 가지 면이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인지도가 굉장히 좀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약간 앞선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서울시장 선거를 지나치게 이 정치적인 영역이 아니라 행정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여당은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원래 시작을 MBC에 시작하면서 경제 쪽으로 굉장히 많은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 2년 동안을 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행정적 경험을 쌓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서울시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정책이라든지 행정 쪽에서의 경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서 조금 다소 더 나아가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야권 잠재 후보와의 경쟁력에서 누가 상대적으로 앞서냐라는 게 결국은 아무리 권리당원이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좀 5번의 정책 발표를 할 정도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어서 뭐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두 후보 간에 뭐 후보를 뭐 호나우두와 메시의 대결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하튼 뭐 굉장히 박진감이 있고 나름대로 두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 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김진표 공관위원장도 호날두 대 메시의 대결이다 이렇게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그게 흥행을 위한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흥행 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관심 면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후보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역동성이라는 면에서 볼 땐 조금 이제 처진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선이 이제 늦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상호 의원이 뭐 외로운 싸움이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 2명밖에 안 온다 하더라도 그 둘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냥 페어플레이를 하느냐, 네거티브하지 않고 제 선거에서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네거티브 전략들이에요.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게 사실 뭐 선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유인을 느낄 겁니다. 유혹을 느낄 거예요. 상대방보다 뭔가 표를 얻어야 되는데 자신이 어떤 플러스적인 요인을 내세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네거티브 아니에요? 아까도 뭐 상호비방 얘기 나왔습니다만 민주당 경선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면보다 어쨌든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빠뜨린 게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는 여성 가산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또 하나 변수가 될 수 있긴 합니다. 박주민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는데 또 박주민 의원의 표가 혹시 우상호 의원에게 가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아무튼간에 두 사람의 경선이 국민의힘보다는 좀 주목도가 떨어졌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여러 후보가 나오고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좀 야당 쪽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았는데 야당이 너무 단일화라는 그 구도 가지고만 집착하는 것 같아서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 면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당의 경선이 오히려 더 흥행에 2명밖에 안 되지만 그 흥행할 수 있다고 보고 역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도 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처음에 독주가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아주 미세한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부산 지역 정당 지지율을 조사했더니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34.5%, 29.9% 이렇게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안에서는 좀 변화를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지금 저 YTN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이고요. 저거는 18일서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그 결과인데요. 국정운영 지지도에서 어저께 발표한 거잖아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굉장히 급반등하는 다시 5.7%포인트로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무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12.5%포인트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정당 지지도에서 어떤 국민의힘이 굉장히 앞섰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오차범위지만 이렇게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도대체 부산에서 어떠한 무슨 변화가 우리가 잘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 결과 보면 또 달라요. 그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국정원 지지도가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7%니까 가장 지금 최저치가 돼 있고 예. 조사 기간도 거의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도 보니까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어떤 조사에서는 굉장히 이런 나름대로 변화가 있다고 보고, 어떤 지지도에서는 분명히 이건 또 뭐 큰 변화가 없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조사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추론해 본다고 한다면,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앞선다고 한다는 것이 대세였지만, 분명히 미묘하게 나름대로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 여러 가지 서로 마타도라든지 서로를 비방을 한다든지 이런 의무에서 문제가 있고, 더 나가서 지금 이제 2월 달이 되면은 이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다시 이게 쟁점화되면서 그런 기대감이 여권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분석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하튼 선거라는 거는 뭐 조사, 여론조사는 현재 스냅 사진에 불과하고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앞선다 하더라도 과정이 혼탁스럽고 국민들로 하여금 피곤함을 주면은 그 정당에 대해서 지지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밴드웨건 이펙트라 해서 우세자에 대한 편승 효과 때문에 계속 갈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착각이다. 집권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조직력과 그리고 더 나가서 대통령이 지지도라는 것이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이 더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부산 지역도 아주 차분하게, 그래서 뭐 이낙연 대표도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내려가고,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항상 선거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지금 부산 민심에 있어서 분명한 거는 조금씩 변화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러한 추론이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산도 부산인데요. 지금 여당에게 그동안 악재가 많았어요. 저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도 사실 뭐 법무부나 여당 핵심 강경파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 갈등이 일단 가라앉았죠. 대통령의 기자회견, 대통령의 신년사로 말이죠. 근데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거고, 어쨌든 1000명까지 갔다가 제3차 유행이 좀 이제 진정성을 접어든 것만 분명해 보인단 말이죠. 안심할 단계 전혀 아닙니다만. 그다음 부동산에 대한 그 여론의 악화, 민심의 악화도 거의 반영이 됐어요, 여론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의힘 이외 집권당이 가지고 있던 악재적 요소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다시 기사회생했던 거는 국민의힘이 뭔가 적극적이고 포지티브하게 뭔가를 내세워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반사이익이었거든요. 근데 반사이익을 얻을 만한 요소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여당이 이제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던 거예요. 개각도 하고 지금 뭐 추미애 장관도 물러나고 여러 가지 전열을 재정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개각에다가 청와대 참모진도 개편하고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서 어째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대도 있는 것이고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아무래도 야당보다는 여당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계층에 따라 다르고 연령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근데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부울경에서 그렇게 변화가 있다는 건요. 그런 게 반영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조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은 면이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단일화 문제도 너무 단일화가지고 너무 오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안철수 대표를 같이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갤럽이건 YTN이건 아니 갤럽이건 뭐 리얼미터건 말이죠.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추세거든요. 국민의힘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번 선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여당에게 악재가 좀 사라지고 있는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수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는데 드디어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의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서부터 이제 공수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두 가지 면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얘기가 거론됐잖아요. 검찰 개혁의 마지막 방점이 공수처에,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굉장한 많은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 이제 견제하고 나름대로 상호 그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우리가 공수처에 대한 것들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야당은 이제 그 위헌 소송까지 지금 제기된 상태고 제가 이제 가장 그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검찰의 개혁은 두 가지 면이잖아요. 검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이냐와 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항상 핵심적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똑같이 저는 공수처에 적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답도 없고 공수처장도 뭐 기소권 수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는 기소권 수사권에 대해서 분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심한 경우는 수사도 하지 건도 지금 박탈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잠잠했지만 그럼 왜 검찰에서는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하고 수사권까지 없애면서 왜 공수처는 두 가지를 다 주느냐라는 그 부분 속에서 국민들이 이건 조금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이제 공수처장이 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헌법에 얼마나 부합되는 등등을 통해서 아주 신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어떤 형태든 간에 저는 빨리 입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결국은 옥상옥이죠.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상호 견제를 한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 예. 제도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마라톤 이제 완주가 다 끝났다 여당이 얘기 아닙니다. 네. 이제 시작이다.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잘 국회에서 만들어서 공수처가 소프트 랜딩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설립하고 잘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더 중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시고요. 공수처에도 저도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 예. 공수처가 이제 제1호 수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공수처 차장을 누구로 결정할 것인가. 공수처 차장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된 인물이 되면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지금 여러 수사들이 있어요. 여야가 서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수사들. 네. 그 서로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수사가 이제 만약에 공수처 수사의 1호 대상이 된다면 여야가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그 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선 여당, 야당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네. 공수처가 이제 설립이 돼서 출범이 돼서 한 2달 정도 걸릴 거예요. 차장도 정해야 되고 인사위원회에서 검사 23명을 또 정해야 되고 행정 직원도 정해야 되니까. 예. 근데 아무튼 간에 이 1호 수사 대상에 있어서 여야가 너무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다시 그 여야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주문하면서도 결국은 여야가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정쟁에 휘말려라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여야가 일단 자제해야 되고 공수처도 대단히 민감한 문제 그런 건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위공직자들 뭐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오부위원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부패, 비리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만약 있다면 그런 걸 하면은 일단 좀 출범할 때부터 이 지금 이른바 중립성.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 이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여야 정치권이 도와줘야죠. 그래야 공수처가 새로운 어떤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바이든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럼 과연 한 번 더 평화 프로세스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일단 남북미도 평양에서 만난 적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 이제는 바이든 시대에는 그 한 번 더 평화 프로세스, 남과 북 관계, 북과 미의 관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차이는 이 탑다운이 아니잖아요. 바텀업이라고 해서 예. 정말 오바마 시대 이후에 전략적 인내 팀 정도로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팀이라고 봐줘야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의 이 방향성에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트럼프 시대 때의 외교라든지 대북 문제를 전담했었던 팀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바이든 시대 때의 변화에 대응하겠다라고 특히 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스럽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신임 국무부 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비핵과 관련돼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현재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 했었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구상과 새로운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전면 개편해서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분들을 전면을 내세우면서 또 이거를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도대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적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예.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 풀어나갈 것인가를 알겠습니다. 한번 좀 깊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려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 트럼프 행정부하고는 사뭇 다를 거예요. 네. 당연히 이제 버텀업으로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걱정스러운 게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이제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내 여러 가지 문제를 뒤죽박죽해 놓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잡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의제에서 좀 밀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로서는 그건 대단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김정은 총비서 같은 경우는 강대강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무슨 뭐 잠수함에서 봤었던 SLBM도 보였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이게 비핵화 문제를 미국 행정부가 우선순위로 다룰 수 있게끔 하는 문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력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정의용 이제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우리도 새롭게 이제 전열 나름대로 정비한 거 아니겠어요?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미국의 이제 새롭게 진영이 짜여진 그 외교 라인들 비핵화에 대한 그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다행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잘 조율을 해서 어쨌든 우리 한국 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의제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도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